걱정 마.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찻집이나 지키게 해.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금빛 사랑방에서 들려드리는 인생 드라마 이야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5년 동안 작은 찻집을 지키며 순종적으로 살아온 한 아내. 하지만 남편의 배신 앞에서 그녀가 보여준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 충격의 진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해련 찻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소담한 공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고 전통차의 향긋한 내음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 금붕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혜련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단아한 미모를 간직한 그녀는 정갈하게 빗어 올린 단발머리와 수수한 회색 한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찻잔을 따르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차례를 지내듯 정중하고 우아했습니다. 오랜 세월 차를 우려온 손은 물의 온도와 우리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녀가 내리는 차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깊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차를 드릴까요? 혜련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자 혜련은 능숙하게 차를 우려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의 표정처럼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혜련아, 너 요즘 많이 야위었구나. 걱정이네. 밤에 잠은 제대로 자니? 단골 할머니 중 한 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터줏대감 같은 분이었고 혜련을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혜련은 손에 들고 있던 찻주전자를 내려놓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그저 요즘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서요. 나이가 드니까 잠도 예전 같지 않네요. 아이고, 왜 잠을 못 자니? 몸이 어디 아픈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 걸린다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별일 아닙니다. 혜련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찻집 뒤편에서 남편 최상구가 거친 발걸음 소리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상구는 배가 나온 중년 남성 특유의 모습에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온 그는 혜련을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그렇게 떠들고 있어?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안 하나? 넌 그냥 손님들 앞에서 차만 따라. 다른 건 나한테 맡기라고. 찻집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민망한 눈짓을 주고받았고 혜련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상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더욱 작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혜련의 대답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할머니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 친구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미리 준비해놔. 술안주도 좀 제대로 만들고,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대충 하지 말고. 상구는 추가로 지시를 내린 후 혜련을 한 번 더 째려보고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혜련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서늘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혜련아. 참 속상하겠구나.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니? 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안 됐다, 혜련이가. 저런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겠어. 맨날 저런 식이야? 맞아. 그렇게 착하고 예쁜 사람을 왜 저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봐도 화가 나는데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혜련이가 차오르는 솜씨며 요리 실력이며 이 동네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혜련은 차를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괜찮습니다. 저희는 원래 저런 식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혜련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며 그녀는 다시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직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 동네 아주머니들, 가끔씩 들르는 학생들까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혜련은 그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계산이요. 아주머니,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아주머니, 이 차 이름이 뭐예요? 사람들은 혜련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필요할 때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묻는 사람도 그녀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혜련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혜련은 혼자서 찻집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찻잔과 접시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바닥을 쓸면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반복해서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혜련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 걸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련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찻집에는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나무 테이블 위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마당의 작은 연못에서는 금붕어들이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처마 끝에 풍경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혜련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차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젯밤 상구가 늦게 들어온 후 화장실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평소와 달리 기분 좋아 보이는 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 상구는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골 손님 박난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난이는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빨간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더욱 요염하고 도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여러 남성들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던 그녀였습니다. 어머, 혜련 언니. 오늘도 예쁘시네요. 난이는 일단 혜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이 씨. 차 한 잔 드릴까요? 아, 잠깐만요. 사장님 안 계세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난이는 혜련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일부러 상구를 찾았습니다. 혜련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혜련은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에 계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불러드릴게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사업상 중요한 얘기거든요. 난이는 혜련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찻집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혜련은 불안한 마음에 은근히 그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혜련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무언가 은밀하고 친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상구와 난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상구는 평소와 달리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난이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찻집 구석진 자리,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련은 다른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면서도 계속 그들의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난이는 상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고 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친밀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난이가 상구를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 다만 집에서는 좀 답답하지. 그럴 만도 하죠.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난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지만 조용한 찻집에서는 혜련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혜련은 손님에게 차를 따라주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들의 대화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하, 그 여자는 정말 순진해. 평생 이 찻집에서만 살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다른 생각은 할 줄도 모르고 그저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어. 상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혜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라니.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찻집을 지키며 가정을 꾸려온 아내를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 혜련은 찻잔을 놓으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사실 걱정이 좀 되었거든요. 만약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된다고? 그 사람이 뭘 알겠어. 매일 여기서 차나 끓이고 설거지나 하는 게 전부인데.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찻집 손님들이 전부야. 상구와 난이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혜련이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의심도 안 하세요? 전혀. 워낙 단순한 여자라서 하루하루 찻집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어. 나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할 거야. 나니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언제쯤 저랑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찻집 문제도 정리하고 그 여자와도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을 생각해두고 있거든. 혜련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릴 뻔했지만 어떻게든 태어난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 도착한 혜련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혜련은 결혼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상구가 자신에게 프로포즈했던 그날, 작은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 딸 지연이 태어나 가족이 된 그날.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은 그의 말은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더 단단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홀로 나온 혜련은 태어난 척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상구와 나니의 대화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혜련의 귀에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나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상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뵐게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니가 나간 후 상구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혜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 잘해놔. 친구들이 올 거니까. 혜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대답 속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찻집에는 유난히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지만 혜련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상구와 나니의 수상한 만남들,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혜련은 평소처럼 차를 우리며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상구는 요즘 들어 외출이 더욱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혼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련을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딸 지연이 예고 없이 찻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 학교와 도서관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던 지연이 오후 2시라는 이른 시간에 집에 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21살의 지연은 엄마를 닮아 단아한 미모를 지닌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그녀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머, 지연아. 오늘 수업 없어?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무슨 일 있었니? 혜련은 반가운 마음에 딸을 맞았지만 지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혜련은 지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안쪽으로 들어가자. 혜련은 손님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양해를 구한 후 지연을 데리고 찻집 안쪽 개인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가족들만 사용하는 작은 거실 겸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원목 책상과 서류들이 정리된 서랍장,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걸린 벽이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장 쪽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지난주에 아빠가 급하게 뭔가를 찾는다고 해서 이 서랍들을 다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혜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그녀가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담긴 봉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지연이 그것을 보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뭘 봤는데? 혜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본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노란 봉투가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꺼내서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봉투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와 여러 서류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마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연의 말에 혜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신문 기사 제목이 대한그룹 회장 외동딸 강혜련 양 가출 후 행방불명이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26년 전 기사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있었는데 젊은 시절 엄마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분이었어요. 지연의 말이 이어질수록 혜련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서류들도 있었는데 어떤 법무법인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상속 관련 중요 사항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 얘기인 거예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반응만 봐도 그 서류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혜련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다 엄마 얘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정말 대한그룹 회장님의 딸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평범한 찻집 사장의 딸로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재벌가의 손녀라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아,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아빠한테는 절대로. 혜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왜 그렇게 숨기고 사셨어요? 그리고 왜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연아, 세상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때로는 진실이 독이 될 수도 있어. 엄마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혜련의 말에는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을 굳히는 듯한 단호함도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서류들을 왜 뒤지고 계셨을까요? 혹시 아빠도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지연의 질문에 혜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구가 그 서류들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때 밖에서 상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아빠한테는. 네, 엄마.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언젠가는 제게 모든 걸 얘기해 주실 거죠? 혜련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때가 되면 다 얘기해 줄게. 엄마를 믿어줘. 지연은 혼란스럽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강인함과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목요일 저녁 찻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구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또다시 친구들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혜련은 안주 준비를 위해 오후 내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상구의 태도가 최근 들어 더욱 뻔뻔해지고 있었고 그의 외출도 잦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예상했던 대로 박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도발적인 차림새였습니다. 빨간색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값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온몸을 반짝이는 액세서리들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는 날이라고 확신하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찻집 전체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혜련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바쁘시겠어요. 난이는 혜련에게 건성으로 인사를 던진 후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다는 듯 바로 상구를 찾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이미 이 집의 진짜 여주인이 된 것처럼 거만하고 오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련은 그런 난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다른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얼마 후 상구와 함께 나온 난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공개적인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상구는 난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난이는 상구의 팔짱을 끼며 찻집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혜련의 존재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곳의 주인이 바뀐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혜련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차를 서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 그만 최종 결정을 내려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숨어서 만나는 건 저도 지겨워요. 난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요구하는 듯한 어조였고 마치 명령하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이제 그만 아내랑 완전히 정리하고 너랑 진짜 부부로 살고 싶어. 상구의 대답에 혜련은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예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련이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언제 할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이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뒀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궁금해 죽겠어요. 난이의 눈빛이 흥미진진하다는 듯 반짝였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복수극을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이 찻집부터 처분할 거야. 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라서 지금 팔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최소한 3억은 확실히 받을 것 같아. 와, 3억이요? 정말 완전 대박이네요. 그럼 우리가 서울 강남에 근사한 카페도 차릴 수 있고 아니면 제주도에 가서 럭셔리한 펜션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상구의 말에 난이가 행복에 겨워 손뼉을 칠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해련없는 미래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순순히 응할까요? 난이가 혜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혜련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차갑고 잔혹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할 것 전혀 없어. 이혼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 법무사한테 맡겨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야. 그 여자한테는 미리 알려줄 필요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 동의나 서명 없이도? 물론이지. 그 여자는 법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무지해. 평생 이 찻집에서만 살았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은 하나도 몰라. 변호사 쓸 돈도 없을 테고 설령 변호사를 써도 내가 이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뒀거든. 상구의 말에 난이가 안심한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산분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다 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어. 이 찻집 명의가 형식적으로는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25년 동안 다 관리해 왔으니까 내 것이나 다름없거든. 법정에서도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야. 그때 대학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연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입구에서 아버지와 나니의 모습을 보고 순간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하게 속삭이는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다른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성이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고 역겨웠습니다. 자기야, 그런데 정말 100% 확신해요? 그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100% 확신해. 그 여자는 이 찻집밖에 바깥 세상을 전혀 몰라. 친구도 없고 연고도 없고 갈 곳도 없어. 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무능한 여자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곧 모든 게 내 계획대로 척척 풀릴 거야. 그 여자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줄 거고. 상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난이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혜련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아, 다 들었구나. 엄마,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아빠가 엄마를 바보라고 하면서 찻집도 마음대로 팔겠다고 하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 엄마도 다 알고 있어.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지연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엄마한테는 저들이 상상도 못할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저 사람들은 엄마를 너무 모르고 있어. 엄마가 정말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게 저들의 가장 큰 실수야. 혜련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언제 그 여자한테 통보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그때까지 모든 서류 정리 끝낼 거야. 그 여자 반응이 어떨까요?
울고불고 하겠지. 하지만 아무 소용없어. 정말 아무것도 못할까요? 못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인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차 끓이는 게 전부야. 그럼 우리 마음대로네요. 맞아. 그 여자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지연이 분노로 떨기 시작하자 혜련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누구인지 저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있어. 그게 저들의 치명적인 착각이야. 엄마, 조금만 더 참아줘. 곧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뀔 거야. 저 사람들이 절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혜련의 목소리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감과 무서운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오랜 침묵과 인내는 이제 폭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구의 친구들이 와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혜련은 묵묵히 안주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결연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위험하고 무서운 기운이 찻집 전체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 찻집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구가 예고했던 바로 그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혜련은 새벽부터 일어나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찻집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무슨 중대한 일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찻잔 하나하나를 닦는 손길에도 평소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상구는 평소와 달리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냉소적이고 거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념일인 양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혜련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일이 있어. 상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차가운 권위와 명령조가 묻어났습니다. 혜련은 찻잔을 정리하던 손을 천천히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서 하기엔 좀 그러니까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 들으면 안 되는 얘기거든. 상구는 혜련을 데리고 찻집 뒤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인 듯 보이는 그 남성은 책상 위에 여러 종류의 법률 서류들을 가지런히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혜련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분이 김 법무사님이고 오늘 우리 사이의 중요한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려고 모셨어. 상구는 의자에 앉으며 마치 사업상 거래를 진행하는 것처럼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혜련은 상황을 완전히 직감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구는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정식 문서를 꺼내며 혜련 앞에 차분하게 놓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야. 여기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상구의 말은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담담하고 무감정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중대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련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니 찻집과 모든 예금, 심지어 혜련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적금까지도 모두 상구 명의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혜련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생활비 명목의 소액뿐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한테 남는 건 이것뿐인가요? 혜련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읽어온 모든 것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너는 어차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관대하고 합리적인 조건이야. 상구의 말에 김 법무사가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의뢰인의 말에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찻집은 원래 제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려받은 건데요. 결혼 전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혜련이 조심스럽게 반박하자 상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뭐 어때? 결혼한 후에는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 되는 거야. 게다가 내가 25년 동안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왔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 같은 여자가 뭘 알겠어? 법률적인 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상구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혜련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세월, 모든 희생과 헌신이 이 차가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이가 온 것입니다. 여보세요? 잘 되고 있어요? 난이는 사무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구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난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보다시피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일이야. 빨리 서명하고 끝내자. 난이의 존재를 확인한 상구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빨리 끝내세요. 우리 시간도 귀하거든요. 밖에서 난이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련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에 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왜? 또 뭔가 불만 있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혜련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간청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최선이고 뭐고 이미 결정된 일이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그런데 찻집만큼은 찻집 얘기는 그만해. 법적으로 내 권리야. 상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련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재산 목록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서류에 제 개인 통장 내역이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뭐가 잘못됐다고? 상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비밀 계좌가 빠져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건데. 상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법무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계좌는 없어. 내가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비밀로 주신 통장이 있거든요. 혜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고 확신에 차게 변했습니다. 상구는 점점 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빨리 서명이나 해. 왜 그렇게 급하세요? 혜련이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할게요. 혜련은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생각해볼 게 뭐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여자라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잖아요. 혜련의 태도 변화에 상구가 당황했습니다. 야, 뭔 이상한 소리야?
빨리 서명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혜련은 서류를 상구에게 밀어주며 의연하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찻집이 완전히 고요해진 후 혜련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란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그 봉투에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련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26년 전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신문기사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외동딸 강혜련 양 가출 후 행방불명, 전국 수사망 동원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지금의 혜련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그녀는 아버지가 정해준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집을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란에는 강대철, 대한그룹 창립회장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란에는 이순희, 국회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련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까지도 계속 도착하고 있던 법무법인 서신들이었습니다. 상속 관련 긴급사항, 재산관리 위임 만료 예정, 상속 포기 의사 확인 요청이라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이 혜련에게 상속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행방불명 상태여서 법정 관리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련은 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살에 집을 뛰쳐나왔던 그때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후계자와의 정략 결혼을 강요했을 때 그녀는 반발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을 꿈꾸며 이곳까지 도망쳐온 그 절절하고 순수했던 시절을 말입니다. 그때 이 작은 찻집에서 상구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성으로 지내면서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혜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서류 봉투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김도현, 대한그룹 법무이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혜련의 사촌동생이자 25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맨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혜련은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입니다. 도연아? 나야. 혜련이야. 전화 너머로 깜짝 놀라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정말 이모세요? 25년 만에. 꿈인가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그리움, 기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도연아.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이모,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찾아뵐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모만 찾으셨는데. 도연아, 진정해. 여기 도시 외곽의 혜련 찻집이라는 곳이야.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와줘.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네, 이모.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과거와 마침내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찻집 아주머니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찻집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후반의 단정하고 품격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그는 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간절함과 그리움, 그리고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도연이 찻집에 들어서자 혜련은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었네.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전국을 다 뒤졌는데 도연은 혜련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었던 이모를 25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정말 많아. 혜련은 도연을 안쪽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모, 먼저 이것부터 드려야겠어요. 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정식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모를 찾으셨어요.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도 혜련이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가. 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을 나올 때 크게 싸웠던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유언장에 이모 몫의 상속 재산이 모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모를 끝까지 딸로 여기셨다는 증거죠. 도연은 유언장과 상속 관련 서류들을 혜련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모가 상속받으실 재산이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대략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룹 지분 30%와 강남 일대의 부동산, 그리고 개인 재산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죠. 200억? 혜련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거액이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이미 이모 것이에요. 다만 이모가 실종 상태여서 법정 관리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연의 말에 혜련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엄청난 재산의 상속녀였다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모, 대체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연락만 주셨어도 언제든지 모셔갔을 텐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진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혜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을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누가 이모를 괴롭혔나요? 혜련은 상구와 난이의 배신, 그들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모독과 무시에 대해 모든 것을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모,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연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이모.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겠어요. 도연의 눈빛에도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혜련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감과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후 찻집에는 전에 없던 살벌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련은 평소와 완전히 달리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할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가운 결의와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온화한 찻집 아주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련은 아침 일찍부터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찻집 가운데 테이블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그 위에 고급스러운 티세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노란 봉투를 테이블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드러낼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예정대로 상구와 난이가 나타났습니다. 상구는 어제 혜련이 갑자기 서명을 거부한 것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을 직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난이 역시 평소에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 대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련아, 어제 일은 대체 뭐였어?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식으로 나왔어? 우리가 이미 다 합의해놓고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던 일인데. 상구가 다소 짜증스럽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권위적이고 명령하는 듯한 톤 대신 묘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합의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합의를 했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혜련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유와 자신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당당하고 의연한 여유였습니다. 뭔 이상한 소리야? 어제 법무사까지 정식으로 불러서 이혼협의서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아, 그 일이요?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성급하게 결정하기에는 너무 인생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혜련이 말을 마치자 난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칠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시간 낭비하면 누구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미 완전히 끝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서로만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건가요? 혜련이 난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과 달리 예리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요. 이런 애매하고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관련된 사람들이 다들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난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혜련의 변한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혜련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하다고? 상구가 점점 더 경계심을 드러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이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특별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 뒤에서 저를 어떤 식으로 비웃고 조롱해 오셨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혜련의 직접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에 상구와 난이가 서로 당황한 눈빛을 급하게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이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라고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질문 아닌가요? 너 혹시 뭔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상구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요?
오해라고 하시면서 잘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혜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고 냉정해졌습니다. 두 분이 몇 달 전부터 은밀하게 만나온 것, 제 뒤에서 저를 완전히 바보 같은 여자라고 비웃고 조롱해온 것, 그리고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혜련의 폭로에 상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니 역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완전히 말문을 잃었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두 분이 그렇게 대놓고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혜련이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에 하신 그 정말 인상적인 말씀들 혹시 기억나세요? 혜련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상구와 나니의 목소리가 찻집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바보 같은 여자야. 매일 차 끓이는 것만 알지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여자.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상구와 나니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재생되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언제 몰래 녹음한 거야? 몰래라고요? 전혀 몰래가 아니었는데요. 워낙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녹음하기 너무 쉬웠거든요. 혜련이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건 두 분이 저를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면서도 제 재산만큼은 정말 간절히 탐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혜련아, 이건 완전한 오해야. 우리가 그런 나쁜 의도로. 오해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결정적인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혜련이 테이블 위에 노란 봉투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조용히 열리며 품격 있는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위엄 있게 들어왔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이모님 약속하신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습니다. 도연아, 정말 잘 왔어. 이분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할게. 제 남편 최상구 씨, 그리고 박난희 씨예요. 혜련이 담담하고 의연하게 소개했습니다. 당신들, 이제 진짜 끝이에요. 혜련의 선언과 함께 찻집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정중하면서도 권위 있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법무이사 김도연입니다. 혜련 이모님의 모든 법적 업무와 상속 관련 중요한 일들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그룹이라고요? 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유명한 대기업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혜련 이모님께서 상속받으실 막대한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러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며 위엄 있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이모님께 억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도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구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강요라고 할 정도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모님께서 상속받으실 재산이 현재 정확한 시가로 계산해서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200억이라고요? 나니가 입을 크게 벌리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대한그룹 지분 30%와 서울 강남 일대 최고급 프리미엄 부동산들, 그리고 개인 명의의 각종 투자 자산과 해외 부동산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죠.
도연의 구체적인 설명에 상구와 난이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미 이모님의 모든 재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개인 소유 재산이죠. 특히 이 찻집 같은 경우에는 이모님이 시어머니로부터 정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라서 부부 공동 재산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모님 단독 명의예요. 그럼 내가 어제 말한 재산 분할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남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죠. 도연의 단호한 말에 상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상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혜련에게 애원했습니다. 혜련아, 제발. 내가 정말 크게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완전히 달라질게. 다시 시작이라고요? 혜련이 상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구 씨,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상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련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아니야. 상구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어. 그냥 편한 여자였을 뿐이야. 혜련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정직하게 말씀하시네요. 혜련아, 그래도 우리가 25년이요? 그 25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혜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아, 이제 마무리하자. 네, 이모님. 도연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이모님의 조건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야? 상구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이모님 것이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나 별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연의 냉정한 설명에 상구와 난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모님께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관대하게? 형사 고발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상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 조건? 이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지시고 앞으로 이모님이나 지연 양에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혜련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마세요. 혜련아, 이제 정말 끝이에요. 각자 살 길을 찾으세요. 상구와 난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찻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상구와 난이는 완전히 동네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서로 원망하며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찻집은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혜련은 여전히 이곳에서 차를 우리고 손님들을 맞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혜련을 혜련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가 알려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대우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는 안 되세요? 지연이 어느 날 저녁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혜련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전과 달리 진짜 행복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25년의 세월은
결국 배신으로 끝났지만 이제라도 내 진짜 이름을 되찾았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혜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저녁 해가 지면서 찻집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련은 마지막 찻잔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진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상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었습니다. 혜련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혜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구 씨, 우리는 이미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요. 그래도 안녕히 가세요. 혜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상구와 난이는 결국 동네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련은 지영과 함께 찻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은 안 나세요? 전혀. 혜련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럼 새로운 사람은 만날 생각 없으세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당분간은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혜련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사랑이 온다면 그때는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리고 시작할 거야.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고마워, 지연아. 그날 밤 혜련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잔잔한 찻집에서 시작된 배신. 침묵 속의 아내는 결국 진실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진짜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진짜 자존감을 되찾은 한 여인.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그녀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25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혜련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혜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충분히 소중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반전을 만들어갑니다.